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유도 전동기 인버터 기동 두 번째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인버터가 뭔지, 유도 전동기의 기동에 사용되는 그 인버터가 무언지, 기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속도 제어에도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 인버터가 뭔지, 그 구동회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버터 기동에서 어떻게 제어하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빼먹고 이야기한 게 그 인버터를 부르는 명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라고 부르죠. 인버터라고 부르고요. 전력 변환 장치의 하나로서 DC를 AC로 변환하는 장치, 변환기를 갖다 특별히 우리는 인버터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전동기에 사용될 때는 그 역할에 대한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명칭들을 보면 이런 명칭을 씁니다. AC 드라이브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VVVF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VFD, 그 다음에 VSD, 요런 다른 명칭으로도 인버터를 불러줍니다. 물론 모터에서 사용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AC 드라이브라는 표현을 갖다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낸 용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 써보면 베리어블, 볼테이지죠. 볼테이지, 그 다음에 베리어블, 프리퀀시는 이런 말에 대한 약자죠. 자, 다른 한글로 굳이 옮겨보면 가변, 전압, 그 다음에 가변, 주파수, 제어장치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variable, 여기는 variable, 알겠죠? 무슨 말인지. 프리퀀시죠. 프리퀀시, 드라이브. 자, 이거는 variable speed drive라는 얘기죠. 자,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그것과 이제 관계된 말로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인버터를 갖다가 모터에 사용될 때 이런 용도로 쓴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이제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이 인버터를 갖다가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버터 기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인버터 기동은 우리가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뭐냐면 소프트 스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 스타터하고 동일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기동 방식을 갖다 설명을 할 때 직입 기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동기, 전통적인 기동기, Y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그 다음 기동 보상기를 이용한 기동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 스타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 스타터랑 동일한 소프트 스타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인버터입니다. 인버터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뭐냐면 주파수하고 전압을 갖다가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즉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렇죠. 주파수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모터의 이제 기동을 갖다가 좀 소프트 스타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프트 스타터, 사이드 소자를 이용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적인 그 소프트 스타트가 가능하다. 물론 소프트 스탑까지 다 포함해서요. 근데 가격대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성 면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운전 중에 속도 제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소프트 스타터, 사이드 소자를 사용하는 조금 더 저렴한 스타일의 소프트 스타터를 쓰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속도 제어를 같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인버터를 써야 되니까, AC 드라이브를 써야 되니까 당연히 이때는 당연히 그 인버터를 통해 가지고 기동을 하면서 소프트 스타팅, 스탑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동과 정지를 갖다가 아주 빈번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때 그 효율성 문제도 존재하거든요. 어떤 게 이제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이냐, 기동을 자주 하고 스탑을 자주 한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인버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전기 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좀 관련지어서, 그 다음에 좀 더 깔끔한 제어, 좀 더 완벽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AC 드라이브를, 인버터를 가지고 기동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속도 제어를 하지 않더라도 전용으로 그렇게 쓰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프트 스타트, 그러니까 스타트과 스타트만 하는데 굳이 그 인버터를 쓸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 사정에 따라 가지고 자주 빈번한 기동과 스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저는 인버터 기동을 사용하는 것이 비싸더라도 어차피 초기 투자하고 나면 그거는 뭐 어차피 그건 다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거에 의해서 뭐 전기 요금의 절감이라든지 그런 효과들, 그 다음 제어가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버터 기동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인버터를 갖다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했던 반복이긴 한데, 소프트 스타터가 왜 필요하냐 라고 하면 기동 전류 측면과 그 다음에 기동 토크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입 기동을 그대로 가져가다 보면 전압 강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전압 강화의 문제가, 큰 전압 강화가 발생해서 이게 가장 큰 피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큰 전류에 의해서 열적인 손상 가져갈 수 있고, 불필요한 차단기 트립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압 같은 경우는 전격을, 트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격을 가다가 좀 높은, 암페어 트립이 높은 놈을 선정하다 보면 아마 거기도 이제 불필요한 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협조에도 조금 틀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동기를 사용하더라도 Y델타 기동 같은 경우는 전환 서지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프트 스타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부분의 문제까지도 다 포함해서요. 자, 두 번째, 기동 토크에 대한 관련된 건데, 너무 스타팅 토크가 너무 크게 작게 되면, 기동 토크를 너무 바로 직기동하게 되면, 너무 크게 작게 되면 뭐 기계적인 충격도 올 수가 있고, 우리가 뭐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확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그런 부분이 생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부드럽게 속도를 갖다 천천히 좀 높여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에 이제 기계적인 충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그런 부분이 이제 소프트 스타터의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동기를 사용하더라도 전환한 타임에서 기계적 충격이 또 가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소프트 스타트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버터를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스타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인버터는 운전 중에 속도 제어를 하는데도 주로 이제 그 영역에서 쓰려고 하죠. 운전 중에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용도가 더 중요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탑과 스타트도 굉장히 기동과 정지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 중에 어떻게 속도를 제어를 할 것이냐,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가이로라는 것은 우리가 참 전동기를 보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든 걸 갖다 그때그때마다 물리적으로 왜 이건 이러게 되고 왜 이건 이러게 되고 이런 걸 갖다가 그때그때마다 다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정량적으로 다룰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런 걸 갖다 매번 떠올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를 생각했는데 그 하나가 변하면 뭐냐면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인 오류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등가이로, 이 검증된 등가이로를 사용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기동 전류가 크냐라는 걸 갖다 굳이 물리적인 개념을 갖다가 막 들어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등가이로 가지고, 등가이로 상에 뭐냐면 등가이 임피던스가 이 슬립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냥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여기 자체가. 그걸 갖다 굳이 물리적으로 이해 뭐 안 될 건 아니지만 더 복잡한 현상들을 이해할 때 물리적으로 다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리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들 기술자라 그러면 그래서 등가이로를 배우는 거예요. 등가이로를 잘 그려서 그 등가이로를 갖다가 항상 늘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EEE 등가이로를 갖다가 유도 전동기에서는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권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IEEE
권장 등가이로, 한마디로 IEEE에서 권장하는 등가이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변압기랑 유도전동기는 이 등가이로, 사용한 등가이로가 좀 차이가 난다.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났냐면은,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근사 등가이로를 과감하게 썼다. 근사 등가이로를 과감히 써서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하지만,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는 근사 등가이로를 쓰게 되면은 오차가 좀 많이 생긴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됐다고 그랬어요? 변압기로 따지면 1차와 2차가 뭐냐면 나눠져 있다는 거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공구기에 의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누설 자석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죠. 누설 자석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누설 리액턴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무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등가이로를 적용하더라도 이렇게 여기 여자 가지가 이쪽으로 옮겨진 근사 등가위를 쓰지 못하고 뭐냐면 요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의 이제 등가위를 사용하는 게 이제 그 유도전동기 등가위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등가위를 쓰는 게 생각의 오차를 갖다 덜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에 유기기전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기전력은 우리가 이렇게 시력감만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시력감만 쓸 수 있으면은 쓴다 그러면 4.44에 주파수의 텀이 하나 있고, 이게 턴수죠. 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속에 대한 텀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유기기전력은 우리가 이제 무슨 제어를 하려고 하면 주파수 제어를 하려고 그래요. 주파수 제어를. 자, 누구를 통해서요? 자, 인버터를 통해서. 인버터를 통해서 주파수 제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냐면 속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인버터 사용할 때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주파수를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죠. 물론 전압의 크기도 바꾸지만 그것보다는 뭐냐면 주파수를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속도 제어라든지 아니면 뭐냐면 기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기전력 E는 이 주파수에 관련이 되는데, 요건 시료값이에요. 시료값이라면 모든 유기기전력은 변압기가 됐든 발전기가 됐든 전부 다 유기기전력 시료체의 표현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냥 크게 뭐 상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 턴수, 자속의 최대값, 자속의 최대값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어쨌든 요 세 가지의 변수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이제 유기기전력은 여기 턴수는 한번 뭐 감아놓고 뭐 중간에 바꾸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갖다가 그냥 요것도 그냥 하나의 상수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주파수를 내가 이 인버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상수가 되죠. 여기서 상수. 그 다음에 여기는 변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요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2에다가 주파수를 갖다 이쪽으로 보내버릴까요? 보내버리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비례상수를 쓰면 이렇게 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압과, 여기 이제 고정자의 입력 전압이죠. 즉, 이 전압이 뭐냐면, 고정자 전압이면서 이제 결국엔 이제 전원 전압이죠. 이제 모터의 이제 입력 전압이 돼요. 전원 전압이 되는 거죠. 이 전원 전압의 크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버터를 통해서 또 바꿀 수가 있었어요. 바꿀 수가 있었으니까, 요 부분과의 이제 관계도 이제 같이 연계해서 쓴다 그러면은, 요 E1하고 이제 V1하고 관계예요. 이제 우리가 주파수는 인버터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 했죠. 근데 이 E를 갖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E를 갖다 직접 우리가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주파수를 바꿀 때 요놈 부분, 여기 요놈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입력 전압을 바꿀 수가 있죠. 전압 제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 두 개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를 때 여기 값보다는 여기 값이 많이 작긴 하죠. 물론 변압기보다 작지 않죠. 이게 누설 자석이 크기 때문에 그게 딱히 완벽하게 이제 무시할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압이 크다면, 여기 입력 전압이 충분히 크다 그러면은 요 전압 강화는 그만큼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무시가 가능하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이 전압이 큰 경우에는 여기 계략적으로 이 전압 강화는 상대적으로 무시가 가능하다. 요게 값이 크면, 여기가 일정한 값이면 그 값 자체 퍼센트가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요 값이 큰 경우에는, 그러면 요 전압 강화는 상대적으로 무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입력 전압과 여기 유기기전력은 이제
같다로 보면 요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어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단 이야기예요. 이 전압이 충분히 클 때요. 충분히 입력 전압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전압이 너무 작다. 이 전압이 너무 작다 그러면 요 값 자체가 전압 강화를 무시할 수가 없죠. 이 값은 항상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전류를 거의 일정하게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전압 강화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전압이 작으면 요걸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요게 두 개 같다고 볼 수가 없죠. 이게 같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여러분이 이 등가위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가위로를 같은 거 볼 때도 이 값들의 어떤 규모나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 게 이 등가위로를 갖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기기전력과 입력전압은 같다라고 표현할 때는 뭐가 무시된 거냐면 여기에 있는 전압강을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무시하고 본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전압이 너무 작으면, 이 소수 전압을 너무 작은 전압을 사용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 작은 전압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전압강을 갖다 무시할 수 있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죠. 무시하기가 어렵다. 그럼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훨씬 더 작아져 버린다는 얘기죠. 이 전압이 작을 때는 이 전압강 때문에 이것보다 이 전압이 작은 경우는 이 값과 같다고 볼 수가 없고, 이 값은 이 값에 비해서 훨씬 더 작아져. 왜냐하면 여기서 전압가가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 전압은 훨씬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는 것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등가위로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를 설명할 때 이 등가위로를 생각하면서 요것은 등가위로가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전격 전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전격 전압을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전압이 이제 입력 전압이 큰 경우에는 요거랑 유기기전력이랑 우리가 거의 같다고 보자고 했죠. 여기는 비례한 거죠. 자석 이렇게 됐죠. 이 두 개를 갖다 거의 같다고 보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주파수만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이게 우리가 속도를 갖다 제어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갖다 변화시키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60Hz 운전 중에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이 운전 중에 속도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주파수만 낮춰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파수만 낮춰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건 주파수 낮춰서 속도를 갖다 요 속도에서 N1이라는 속도에서 N2라는 속도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죠. 주파수를 바꿔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인버터를 통해서 주파수를 제어해서 속도 제어를 하게 되면은 동기속도 자체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큰 장점이 있죠. 속도 제어 범위도 넓어지는 부분도 생기고요. 전압이나 저항 제어에 비할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기죠. 전격 전압 상태에서, 즉 얘를 갖다가 일정하게 둔 상태, 즉 그러면 얘도 그냥 일정하게 얘가 일정하면 얘도 그냥 일정하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얘만 낮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만 낮추면 얘는 증가하는데 자속이 증가하게 되죠. 즉 공급의 자속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공급의 자속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토크는 이 자속에 비례하게 되죠. 그죠? 자속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토크도 또한 증가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 이 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기력이죠. 자기력은 J 크로스 B에서부터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것은 여기서부터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맞겠죠. 얘가 커지면 당연히 얘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 이 폴스에 의해서 토크라는 것은 뭐예요? R 크로스 F 벡터죠. 그러면 F 벡터가 커지면 당연히 토크도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자속이 커진다라는 것은 이 토크가 증가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지 못하고 만약에 포화가 안 된다면 토크 곡선도 이렇게 커질 거예요, 사실은. 포화가 안 된다면.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공급 자속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뭐냐면 실제로 철심은 운전 영역에서, 즉 전격 전압에서 운전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철심을 최적화해서 설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파수를 낮추면 자속이 커지게 되면 그것은 포화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철심이 포화에 이르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냐면 고정자 전류가 매우 증가하죠. 포화가 나타나니까
아까 이 회로에서 본다면 여기가 여자 회로잖아요. 여자 회로 포화가 나타나면 여자 임피던스가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고정자 전류가 많이 증가를 하겠죠. 그죠? 그죠? 이쪽에서 임피던스가 떨어지니까 이쪽에 포화된다는 것은 이쪽에 임피던스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 전류가 증가도, 여자 전류가 이제 여기 고정자 전류에서 포함돼서 흐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정자 전류가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포화도에 따라서 포화도가 더 깊이 되면 될수록 고정자 전류는 더 크게 흐르겠죠. 공국 자석 밀도가 올라가, 공국 자석이 증가했다는 거, 공국 자석 밀도가 증가하니까 철손이라든지 그것도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정자의 동선도 증가하게 된다. 고정자 전류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 고정자 동선도 당연히 증가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만, 전압은 갖다 그대로 둔 상태, 전격 전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는 이제 전격 운전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우리가 속도 제어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파수만 바꾸는 경우에는 이렇게 토크도 일정하게 당연히 유지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철심도 포화 영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 손실이 많이 커지게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운전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인버터를 제어할 때 뭐냐면 주파수만은 제어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속도를 전격에서부터 감소시키려고 할 때, 즉 감소시키려고 할 때, 속도를 감소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주파수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 말했던 이야기인데, 그 고정자 측에, 고정자의 회전자기의 속도를 갖다가 바꾸면 회전자가 그 속도에 맞춰서 돌아가기 때문에, 고정자의 회전자기는 동기속도로 돌아가죠. 동기속도는 뭐만 바꾸면 돼요? 그 주파수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 주파수로 갖다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격 주파수에서 낮은 주파수, 속도를 갖다 낮추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도를 낮추는 경우, 즉 주파수를 낮춰야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 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해주자. 이런 문제를 갖다가 배제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갖다가 일정하게 잡아두는 제어를 해야, 토크의 일정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토크의 일정함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뭐냐면, 요런 문제도 생산해내지 않는다. 이런 부작용도 생산하지 않는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파수를 제어할 때 무슨 제어를 같이 해준다는 이야기죠. 전압에 대한 제어도 이제 같이 해준다. 뭐에 비례해서요? 요 어떤 특정한 이 자석값이 일정하게 되도록.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비례 제어라는 거죠. 전압과 주파수를 갖다가 비례해서 이제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주파수를 낮추는 것은 당연히 비례해서 낮춰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어를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제어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VF 제어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만 제어한다면 VF 제어죠. VF 제어죠. 만약에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은 이게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제어를 해야지만이 이런 어떤 추가적인 문제, 그다음에 토크의 어떤 변화, 토크의 변화는 어떤 문제를 또 만들지 모르죠. 그거에 의해서 기계적인 충격을 또 만들어내서 기계가 손상되는 거를 갖다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또 손실이 더 안 좋아지는 부분이 생기죠. 여러분도 이제 이걸 아실 거예요. VF 제어, 즉 인버터를 사용해서 속도 제어를 하다 보면 얻는 이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이득은 그겁니다. 결국 돈 문제죠. 에너지 세이빙이죠. 에너지 세이빙을 어마무시하게 해낼 수가 있죠. 어떤 부하에 대해서는. 모든 부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어떤 특정 부하들에서는 속도 제어만 해서, 속도 제어를 해서 사용하게 되게 되면 에너지 세이빙의 효과가 어마무시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어떤 것은 뭐 에너지 세이빙이 안 되더라도, 뭐 어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뭐 승차감 같은 거, 속도 제어를 갖다가 해줌으로써, 근데 승차감 같은 거 뭐 확 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전하게, 부드럽게 멈추고 부드럽게 뭐 속도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VVF 시스템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을 쓰는데, 그렇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 문제니까 에너지 세이빙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뭐 이렇게 손실이 이런 데서 몽뚱하게 발생시키면 우리가 소기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가 전격 전압이 480V고, 그 다음에 전격 주파수가, 기준 주파수가 이제 60Hz인 거죠. 그러니까 전격 운전할 때는 요 비율로 간다는 거죠. 단위는 이제 그 볼트/퍼 헤르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30Hz로 줄인다 그러면 60에서 30Hz로 줄인다 그러면은 이제 속도를 갖다 이제 절반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요 상수를 갖다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려면 이제 전압을 갖다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뭐냐면 PWM 방식인데 이제 PWM 방식에서도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부등 PWM 방식이 있고 부등. 부등. 이 펄스 간격을 다르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파형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 여기는 등 PWM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 PWM. 그러니까 간격을 갖다 일정하게 만드는데, 이제 그 RMS 크기로 따지면 어차피 이제 크기의 변조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펄스의 폭을 좀 달리 해갖고 자르는 부등 PWM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부등 PWM 방식을 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자, 요런 방식은 이제 부등 PWM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간격을 갖다 조금씩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피크점으로 가면 갈수록 뭐냐면 이 간격을 갖다 좀 더 길게 둬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중에 전류 파형이 만들어질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것도 이제 부등 PWM 방식입니다. 여기는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파형은 이제 등 PWM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뭐 어쨌든 뭐 그게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비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주파수를 낮추면 전압도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낮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를 갖다가 이렇게 쭉 증가를 시키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전압을 갖다 쭉 끌어올리면 되겠죠. 어디까지요? 전격 전압에 도달할 때까지. 즉 전격 주파수 요 비율 들였으니까 480V, 여기가 뭐 아까처럼 여기가 480V에 도달할 때 요 비대로 그대로 여기를 갖다가 그 비를 유지하면서 왔으니까 요 비를 유지하면서 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격을 갖다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전압은 올리지는 않습니다. 전격 이상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뭐 70Hz, 80Hz 이렇게 올리더라도 여기는 전압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전압을 올리게 되면 이제 전격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이건 과전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렴 문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격보다는 조금 더 출력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과 이 전격까지 왔을 때 이 영역과 그 다음 전격 주파수, 즉 기준 주파수를 갖다 넘었을 때 운전은 좀 다르게 구분해서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동시에 이제 이 부분이에요. 기동시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준 주파수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어떤 운전을 하게 되냐면 일정 토크 운전을 하게 된다. 즉 이게 아까 일정하게 만들면 얘가 이제 토크도 일정해진다. 그래서 뭐냐면 토크 자체가 일정하게 되는, 즉 자속이 일정하다는 것은 토크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즉 VFB를 갖다 일정하게 주파수가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전압도 일정하게 계속 뭐냐면 높여가는 이 B를 갖다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제어를 한다는, 그런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토크가 일정해지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토크가 일정해지는 운전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토크 곡선이 튀지도 않죠, 항상.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제 기준 주파수가 넘었을 때, 즉 전격 주파수 이상에서는 뭐냐면 전압을 갖다가 더 이상 높이질 않습니다. 출력을 갖다 높이지 않아서 이때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파수 높였는데 얘를 갖다 다 가만히 잡아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있는 이게 자속이잖아요. 다시 써볼까요? VF는 이게 자속이잖아요. 자, 이거는 높였는데, 이거는 기준 주파수보다 높였는데, 얘를 갖다 그대로 두니까, 자속이 갖다가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속이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토크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토크 곡선이 이렇게 감소하게 돼 있어요. 주파수를 높이면 갈수록 감소하게 돼 있어요. 물론 전압을 높여버리면 되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과전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뭐 저렴 문제도 생성시킬 수 있죠. 그래서 기준 주파수보다는 높은 주파수를, 그러니까 속도를 갖다 높여서 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격 전압을 갖다 그대로 유지하는 운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그 전까지는 그러면 일정 토크 운전을 한다고 그러면 이때는 무슨 운전을 한다고 그러냐면 일정 출력 운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파워는, 보세요. 우리 파워는 보세요. 파워는 토크에다가 가속도를 갖다 곱하는 거랑 같죠. 우리 앞에서 이 관계는 이야기를 쭉 했었어요. 이 파워는
토크에다가 가속도, 즉 이게 회전 속도잖아요. 회전 속도가 높아지는 영역, 이게 쭉 높아질 때 얘는 갖다 일정하게 유지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파워는, 입력 파워는 점점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입력 파워는 점점 증가해요. 만약에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운전 중에 속도를 낮추면 이 파워는 갖다 감소한다.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절감시켜 줄 수 있는 메커니즘에 속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속도를 낮춰서 운전하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파워를 기본적으로 낮춰줄 수 있다. 토크를 갖다 일정하게 잡아놓고 운전을 한다는 지금 이 조건 하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파수 제어할 때는 반드시 어떤 제어를 해줘야 되냐면 일정 토크 운전이 돼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서 어떤 이유로요? 자속이 너무 커져서 철심 포화가 되니까 손실이 많이 증가된다. 고정자 동선도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철선도 커지게 되는 부분이죠. 히스테릭, 그 다음에 와전류 손실이 많이 커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파수가 낮은 영역에서는 일정 토크 운전을 하게 되고, 토크가 일정하게 되는 운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속도에 따라서 이제 파워가 달라지는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 운전에서는 자, 속도를 갖다 더 높여갈 때 여기는 토크가 이제 감소하고 있죠. 토크가 좀 떨어지는 운전을 하고 있죠. 떨어지는 운전을 하는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맞추냐면 파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운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출력 운전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그래요. 약계자 운전 영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약계자 운전 영역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뭐냐면 일정 출력 운전 영역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토크는 일정하게 이제 유지를 시킬 수가 없죠. 토크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면 얘가 더 전압을 더 올려야 되잖아요. 전압을 더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운전을 하지 않는다. 전격 이상에서는 전격 전압보다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쪽 영역에서는 어떤 운전을 하게 되냐면 일정 출력 운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냐면, 요거는 이제, 요 영역은 이제 램핑하는 단계에서는, 속도를 갖다 쭉 끌어올리는 단계에서는 약간 이렇게 비례 제어를 하는 부분이죠. 전압전류, 비례한 제어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스타팅을 하는 그 시점, 즉,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부스트, 전압을 갖다 조금 더 끌어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 등가이로서 봤듯이, 저속시죠.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이제 속도가 점점 다다다다닥 올라가는 것이죠. 저속 구간에서는, 저속이라는 이야기는 이 주파수가 많이 낮으니까 전압도 많이 낮다는 이야기죠. 입력 전압이 많이 낮을 때는 아까 그 앞에 있는 등가이로 상에서 봤을 때 요 부분, 요 전압이 많이 낮을 때는 어땠어요? 요 전압 강화를 갖다 무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 없다고 그랬어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전압 강화가 많이 크죠. 아니, 이 전압이 많이 낮은 경우는 얘의 퍼센티지가 많이 증가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값하고 같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속도가 낮은 영역에서 비례 제어를 해버리면, 아까 전격값 480V에 뭐 예를 들어 60Hz 그 비율대로 똑같이 맞춰버리면, 여기서 토크가 요 값이 실제로는 요 값이 같지 않고 요게 더 낮아져 버리죠. 전압가가 많이 커서 요게 많이 작아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낮춰지고 여기에 더 많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줄어들게 되면, 이 값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요게 이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저주파수 영역에서는 토크가 실제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주파수 영역에서 실제 저속 구간에서 토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조금 더 증가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걸 이제 해주기 위해서 이제 부스트를 해줍니다. 조금 이제 전압을 갖다 그 비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아주는 부분이 생기죠. 좀 보상해주는 거죠. 그 부분 아까 그 전압 강화 때문에 유기기 전력이 좀 줄어드는 부분을 갖다가, 즉 전압 분자 부분이 적어지는 부분, 그래서 토크가 작아지는 부분을 갖다 좀 더 토크를 갖다 좀 잡아주기 위해서 전압을 갖다 0에서부터 이렇게 램핑을 시키는 게 0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부스트, 전압을 갖다 조금 더 키워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있다는 것을, 왜 여기에 생겼냐면, 이거는 저속 구간에서 토크가 작은 것을 갖다 만회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버터 기동을 하게 되면, AC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기동하게 되면 전류에 대한 부분이 좀 장점이 있죠. 전류를 갖다가 일정하게, 거의 그 전격 전류 근처에서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기동이 거의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즉, 토크를 일정하게 한다는 것은, 토크를 일정하게 우리가 하면서 기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류를 갖다 일정하게 그 주입을 해도 주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게 전격 근처에서 전류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매우 전류 측면에서는 안전한 기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은 당연히 조절 가능한 값이 되겠습니다. 조절 가능한 값이에요. 이게 기존의 소프트 스타터는 전압을 쭉 올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비례해서 전류도 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겼지만, 그것보다도 주파수하고 전압을 같이 증가시키다 보니까 즉 토크를 일정하게 구사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전류에서 토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토크를 갖다가 일정하게 잡아둔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전류도 일정하게 그 전격 근처의 전류값으로 쭉 기동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많게는 이제 200%까지요. 전격의 한 200%까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조절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전류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토크는 우리가 원하는 토크로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교적 낮은 전류에서 큰 토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존의 이제 소프트 스타트 방식보다는 이제 인버터가 좀 더 장점이 되고, 기본적으로 소프트 스타터도 전압을 갖다 칙칙칙 높여가면서 생기는 어떤 에너지 세이빙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도 또한 아까 파워는 토크 곱하기 오메가 이 부분이죠. 그렇죠. 속도를 갖다 증가시키면 여기를 갖다 일정하게 잡아두죠. 물론 이제 기준 임피던스까지 갈 때, 기준 속도까지 도달할 때까지는요, 일정하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올려가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속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작은 파워로서 이제 기동하게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 세이빙 효과는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가 앞에 나타났던 소프트 스타터 방식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장점이 안전하게 기동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저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이제 그 설비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잦은 어떤 기동과 정지를 한다 그러면은 인버터 기동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